저는 이곳의 사연을 자주 듣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학창시절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낸 적이 있긴 한데 그 일도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니 지금 이렇게 글 한자 한자 적는 게 긴장되고 조심스럽습니다. 이곳을 자주 듣는 애청자로서 제가 경험한 일도 이곳의 주제와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익명이라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라디오보다는 사연을 길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전 며느리라는 사람에게 된통 당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 적는 글솜씨가 많이 모자라더라도 넉넉하게 이해를 해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살 중반이 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일만 해오다 집안 어르신께서 소개시켜준 사람과 중매를 통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서로를 자세히 알 만큼 만남을 가졌던 건 아니었지만 그 잠깐의 만남에서도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겠구나 라고 말이죠. 제 생각처럼 남편은 책임감이 무척이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딱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더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짠두루이기도 했습니다. 휴지 한 장, 물 한 컵 등등 아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의 잔소리를 들으며 살림을 살아야 했던 저도 결국 남편과 닮아가며 똑같이 저력이 몸에 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서로에게는 돈 10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했지만 그만큼 아낀 덕분에 통장은 항상 두둑했죠. 덕분에 두 아들에게나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것 아낌없이 해줄 수 있었어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저희 두 사람이 아끼고 재테크를 열심히 한 덕분에 큰 건물에서 월세를 받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퇴직한 후에도 여전히 뭐든 아끼면서 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 없는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에 큰 장애물도 없이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두 아들 중 첫째는 치과 의사였고 남편 건물에서 개업을 하여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죠. 능력도 좋고 성격도 착한 아들이었지만 줄 데가 없고 남에게 잘 휘둘리는 성격이라 항상 걱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좋은 아들을 두어 그런 걱정마저 사라게 만들었죠. 며느리는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이였어요. 강단도 있고 생활력이 강해 돈이 들어오면 그대로 흘려보내는 아들에게 딱 맞는 아이였죠. 둘째인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큰아들보다 더 마음이 놓이는 자식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학창시절부터 취업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모의 도움 없이 알아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자식이었죠. 성격도 형과 달리 뚝심이 있고 뭐든 대범하게 하는 성격이라 더 믿음직한 자식이었습니다. 굳이 딱 하나 걱정되는 걸 찾는다면 결혼 정년기인 막내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안 그래도 이전에 결혼할 여자친구를 인사시킨다며 집까지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혼을 했어요. 그 일로 막내 아들은 상심이 커 보이는 듯 했습니다. 부모로서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하는지 몰라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상심이 큰 막내 아들을 저희들 대신에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며느리였죠. 또 막내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 저를 안심시켜주기도 했고요. 그런 며느리를 저 또한 딸처럼 생각하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저와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며 무뚝뚝한 아들놈들보다 더 살갑고 애살 있게 행동을 했죠. 가끔은 아들 두 녀석들보다 더 친자식같이 행동했어요. 효보와 효녀를 동시에 하는 며느리 덕을 톡톡히 봤던 적이 많았었죠. 자식들 모두 일이 바쁘다 보니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며느리에게 더 많이 의지를 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건강하던 남편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워낙 건강 체질이라 저보다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병원 신세를 지는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 어느 날 혼자 화장실에서 쓰러지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저는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자식들은 그런 저를 걱정했고 저는 저처럼 힘들 아이들 앞에서 괜히 걱정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 지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보기에는 제가 영 괜찮아 보이지 않았는지 남편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게 실버타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너무 힘드시죠? 요즘 부쩍 기운도 없으시고 의욕도 없어 보이셔서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식사는 잘 하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너희들 덕분에 꽤 좋아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러셔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걱정이죠. 솔직히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어머님이 혼자 지내시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여태 큰일들도 다 아버님이 다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 혼자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혼자 그러지 마시고 어디 실버타운 같은 곳에서 지내신 건 어떠세요? 실버타운? 나는 그런 거 싫다. 편한 내 집 놔두고 내가 왜 다른 노인네들이랑 부대끼면서 지내겠어? 요즘 실버타운은 되게 좋아요. 돈만 있으면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지. 왜 혼자 적적하게 지내시겠어요? 글쎄, 내가 아직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혼자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무슨 실버타운이야. 한 10년 뒤면 몰라도 지금은 싫다. 그리고 이 집에 너희 시아버지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겠니? 마음 같아서는 사실 멀쩡하게 있다가 이 집에서 죽고 싶어. 그래. 당신이 어머니 걱정하는 건 알지만 실버타운은 좀 그렇지. 엄마가 아직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자식이 둘인데 저희들이 자주 찾아뵙고 하면 되죠. 형이나 형수님이 바쁘시면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며느리는 제가 혼자 지내는 게 걱정스럽다고 실버타운 얘기를 꺼냈지만 저도 내키지가 않았고 아들들 역시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며 마다하는 탓에 그 얘기는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며느리 걱정처럼 하루아침에 남편 없이 지낸다는 게 적적하고 힘들기는 했지만 든든한 아들 둘에 며느리까지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죠. 며느리는 제가 걱정되는지 남편 없이 적적해하는 저를 위로하겠다며 집으로 자주 찾아와 주었고 저는 아들들보다 자주 만나는 며느리에게 도움을 얻으며 여러모로 많이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살아생전에도 저에게 잘하던 며느리였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서 그런지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많이 믿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을 잃고 정신이 없었던 저는 건물관이나 계약들을 며느리에게 대신 맡기게 되었어요. 아들들은 다들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전업주부로 시간이 있는 며느리가 저를 도왔죠. 제가 믿는 만큼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는 며느리가 늘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혼자 지내던 제가 어느 날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기는 들었는지 저희 부주의로 다치게 되며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네요.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노년에는 작은 부상에도 오랜 회복이 필요했죠. 그렇게 제가 다쳤다는 소식에 자식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고 모두들 제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며느리가 제일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나 정말 괜찮어. 별것 아니라는데 다들 왜 그러니? 며칠 입원하다가 퇴원하면 되는데, 어? 다들 바쁜 텐데 여기까지 오니? 어머니가 입원까지 하셨다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래요, 어머니. 병원이란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아들들이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제 걱정을 하던 중에도 며느리는 안 좋은 표정으로 계속 제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고 주의했어야 하는데
제가 어머니를 재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 제가 너무 모자란 며느리 같아요? 죄송해요.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닌데 눈물까지 보이며 저를 걱정하는 며느리를 보니 이게 정말 딸 같은 며느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제가 또 다치거나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염려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사고가 날까 싶어서요. 이래서 제가 실버타운에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는 의사들이 상주에 있고 전문 치료사들 같은 돌봐줄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는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고부터 늘 어머니가 걱정이었어요. 아버님처럼 건강하시던 분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셨는데, 어머니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당하실까 늘 가슴 졸였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저도 임신을 준비하고 있고, 임신하고 나면 어머니 더 다시 뵈러 가지도 못하고 제 챙기지도 못할 텐데 말이에요. 차라리 제가 모시고 살면 좋겠지만 어머니 성격에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아 하실 것도 같아서 어머니가 안전하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실버타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가 워낙 싫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을 못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게. 듣고 보니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때는 어머니가 답답하다고 하시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했는데 결국 어머니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형수님 말대로 요즘 실버타운은 가까운 곳에 병원도 있고 상주 의사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실버타운도 아파트처럼 지내고 시설이 좋다던데요? 청소도 해주고 식사도 나오고 편리시설도 많고요. 어머니만 좋으시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들 제가 혼자 있다가 다친 게 큰 충격이었던지 이번에는 모두들 며느리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젊은 나이에 실버타운은 아니라 생각했던 저도 먼저 떠난 남편을 생각하니 제 스스로가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기대는 것도 주책인 건데 내간의 고집 때문에 아이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 퇴원 후에 며느리와 함께 실버타운을 몇 군데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실버타운을 노인 보호소 정도로 생각했던 저도 직접 방문해서 시설들을 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즘 실버타운은 말이 실버타운이지 그냥 고급 아파트나 다름없더라고요. 각자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방에 삼시세끼 식사와 간식까지 챙겨주고 매일 청소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취미 활동도 많고 개개인에 맞게 하루 일정을 관리해주고 운동이나 건강관리까지 해준다는 게 참 좋아 보였죠. 하지만 그렇게 좋은 만큼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몇 억씩 하는 보증금에 달마다 내야 하는 돈이 웬만한 월세보다 비싸더라고요. 어머니, 어떠세요? 시설 참 좋죠? 취미활동이나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래, 좋다. 돈만 있으면 늙어서도 걱정이 없겠어. 근데 좋은데 돈이 너무 비싸네. 아무래도 나는 좀 어렵겠어. 어머니, 그래도 비싼 만큼 그 값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경제력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으세요? 어머니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이, 그렇다고 돈을 펑펑 쓸 수는 없지. 나 혼자 그 많은 돈을 쓰겠니? 그 돈 아껴서 니들 챙겨줘야지.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여태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누릴 때도 되셨어요. 저희야 유산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버신 돈은 어머니가 쓰셔야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돈 걱정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어머니 대신 건물 잘 관리해서 월세 잘 받아서 어머니 돈 걱정 없이 누리다가 가실 수 있게 도울게요. 돈 때문에 고민하던 저는 며느리의 설득으로 결국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끝까지 돕겠다며 앞으로도 제 대신 건물을 관리하고 월세를 잘 받아주고 실버타운 계약까지도 처리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믿고 있던 며느리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인감도장을 내어줬습니다. 아들들보다도 저를 걱정하고 챙기는 며느리였기에 제가 믿지 못할 일이 없었죠. 며느리는 자기가 실버타운을 알아볼 동안 머리를 식히고 돌아오라며 저를 친구들과 일본 여행까지 보내주었어요. 여행 일정부터 호텔 예약까지 꼼꼼히 챙기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더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친구들 모두 제 며느리 덕에 모처럼 편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겼다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해 주었죠. 덕분에 제 어깨와 콧대가 올라갔었어요. 그렇게 며느리 덕분에 마음 편히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에서 막 돌아온 저는 남아있는 여독을 마저 풀러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여유로운 삶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섭섭하기는 했지만 아이들 고생을 덜 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내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실버타운을 선택한 결정을 잘한 거라 생각을 했죠. 실버타운을 입주한 후의 삶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감상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화장실 바깥이 소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두 명의 사람들이 소리내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게 분명했죠.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급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 바깥에서 물음을 해왔죠. 거기 누구 계세요? 누구세요? 누구시길래 남의 집을 함부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헛된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 저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 집에 있는 건데 신고를 한다 만다 하는 거예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저희가 잔금까지 치르고 산 저희 집이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 내가 남편과 20년 가까이 산 집이라고요. 어느 집이라 착각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고 집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오면 확인해 보자고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할머니, 여기 집 팔렸어요. 방 빼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여자에게 험한 꼴을 당할까 싶었던 저는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얼마 뒤 제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제서야 저는 화장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여자를 흘겨보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신고를 받고 온 경찰분들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가 하는 말에 기가 차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죠. 어딘가를 갔다 온 여자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자식들에게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법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이 집을 매매했다고요. 며느리분이 할머니께서 부재 중이라고 대신 계약 체결했고 인감도장의 위임장까지 확인받고 거래를 했다고요. 자, 확인하셨죠? 여기 제 집이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도 이사 들어와야 하니 얼른 집이나 빼세요. 이사한다 이게 뭐야 정말. 경찰분으로 확인하셨죠? 이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데리고 좀 나가주세요.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없게 그 계약서에는 제 인감도장의 직인과 위임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자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저희 집 매매 사실을 알아보았지만 매매 계약을 한 게 맞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경찰분들도 자식들과 며느리에게 확인해보라며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고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와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던 저는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인감도장을 가진 사람은 며느리뿐이었고 저희 집을 구매했다고 하는 여자분 입에서도 저를 대신하여 며느리와 계약을 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몇 통을 걸어도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전화가 하기 무섭게 곧장 받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에게 찾아가고 싶었지만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집에 있는 모든 짐들을
빼줘야 했으니까요.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찾아가 제 사정을 설명하고 아파트 지하의 집안의 짐들을 잠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삿짐 직원분들이 제 집에서 짐들을 다 내려놓고서야 숨을 돌릴 시간이 생겼고 관리실 수장님께 마무리를 부탁하고 아들에게 찾아갈 수 있었죠.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한 걸음에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 치과에 도착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가 저를 막아 세웠어요. 저 사모님, 지금 원장님 안 계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에게 하세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이 시간에 병원에 없으면 어디 있다고? 저기 오늘 진료 본다고 적혀있네. 우리 아들 방에 있죠? 형태가, 엄마 좀 보자 형태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저와 저를 막는 간호사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다른 간호사마저 저를 말리게 되면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진료하는 방으로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방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전을 바꿨던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서는 척을 하고 재빨리 몸을 틀어 아들의 진료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형태가, 너 엄마 목소리 안 들렸어? 네가 직원들 시켜서 나 못 들어오게 한 거니?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 여기 병원입니다. 개인적인 일 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 병원 찾아오신 환자분들도 있으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 찾지 말고 어머니 귀한 아들인 진택이한테 가시지. 왜 저한테 오셔서 이러세요? 뭐? 너 왜 그러니? 너 지금 내가 네 처 때문에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 지금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났다고. 네 처가 말한 실버타운 가기도 전에 내 집을 상의도 없이 팔아버렸다니까? 엄마 지금 아파트 지하에 네 아버지 짐들과 새가살이 두고 오는 길이야. 엄마 갈 곳이 없어졌다고. 엄마, 제발 거짓말도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니께서 진택이에게 아파트 주신 거 그 사람에게 다 들었어요. 왜 엄한 제 아내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세요? 그러게 저희에게 재산 전부 맡겨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건물 새 올리는 거야. 지금까지 제가 값싸기도 있었고 개헌할 때 받은 도움도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떤 말도 없이 집안 재산 정리하는 건 좀 아니죠. 얘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재산을 줘? 나 진택이에게 재산 준 적 없다. 그리고 내 자신들 모두 너희 두 형제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고 있었어. 네가 지금 네 처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제 처가 몰래 찍은 사진은 뭔데요? 여기 진택이에게 아파트 판 금액 준다고 나와 있는 상속계약서에 어머님 도장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월세 올려달라는 내용 증명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됐습니다. 저도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은 분과 굳이 불편하게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병원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나갈 테니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진택이 그놈한테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전 더 이상 어머니와 할 말이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니 덕에 이사 비용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최대한 많이 진료를 봐야 하니까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단단히 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행동들을 가지고 문제 삼으며 부모 자식 간의 연까지 끊겠다고 말하고 있었죠.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아들은 눈앞에 있는 증거들을 더 믿는 것 같았어요. 이게 모두 다 며느리 그년 때문에 생긴 일이었었죠. 아들의 병원에서도 쫓겨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해봤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도움을 청할 곳은 이제 막내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며느리 그년이 막내 아들까지 이간질을 시켰으면 어쩌나 싶어 불안해하며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며느리의 마수가 막내 아들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평소와 마찬가지인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더군요. 가족들 중 유일하게 저를 걱정해주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오는 아들은 회사에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찾아오겠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금 울고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집으로 찾아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야. 집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 이제 내 집 아니여. 엄마가 네가 있는 회사로 찾아가, 엄마. 가서 말해줄게. 그렇게 아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오늘 아침부터 벌어진 이야기를 막내 아들에게 전부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된 아들은 자신이 확인을 해보겠다며 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역시나 큰아들은 막내의 전화와 메시지를 받지 않았어요. 병원을 통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큰아들이 다른 가족들의 전화 받기를 거절한다는 말만 간호사에게 전해 듣게 되었죠. 일부러 자신을 피한다는 걸 알게 된 아들은 다른 곳에 확인을 해볼 곳이 있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전화를 건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 아들이 입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름이 나오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들과 결혼 직전 헤어졌던 여자친구였죠. 지연아, 오랜만이다. 달아날 말이 많은데 내가 지금 급히 알아볼 게 있어서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고맙겠는데 우리 가족도 관련된 일이어서 혹시 네가 갑자기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건 말이야. 그거 우리 형 형수님 때문이니? 형수에게 무슨 말을 듣기라도 한 거야? 아들과 아들의 전 여자친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으며 전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며느리 그년이 결혼 직전에 막내 아들과 여자친구 사이를 흩어지게 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번 일도 분명 우리 가족들과 큰아들을 떼어놓고 제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도 말이죠. 전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끊은 아들에게서 며느리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지금 어머니에게 생기고 있는 모든 일을 형수가 꾸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모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왜? 네 형수가 지연이 걔보고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돈 때문이라고 해도 너랑 네 여자친구한테까지는 왜 그렇게 한다니? 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여자친구를 불러내서 제게 속고 있다고 형수가 여자친구를 위하는 척을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고 이제 남자들은 가부장적이라 도움 주는 것도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유흥과 도박에 빠져 있었다면서 지금도 온 가족들이 제 도박빚을 갚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어쩐지 저와 결혼하는 게 무섭다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다 이런 이유였네요. 전 그런 수도 모르고 단순히 결혼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줄 알고 보내줬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일을 겪으실 줄 알았으면 그때 제가 좀 더 여자친구를 붙잡고 이유를 확실히 물어볼 걸. 죄송해요. 제가 확실히 확인만 했어도 어머니께서 이런 고초를 겪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형수가 이러는 건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거지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거나 자신이 경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저희 가족들이야 예전부터 형수를 믿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형수를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수가 의심살만한 행동을 할 때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자친구가 저희 가족으로 못 들어오게끔 하고자 말이죠. 아들이 하는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확실한 건 이 모든 게 남편과 저의 재산 때문이고 그걸 노리고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자신의 형수가 한 짓이라는 걸 확신한 막내 아들은 형수에게 속고 있는 형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형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저와 함께 향했습니다.
병원에 우리 두 사람이 도착하자 또다시 간호사들이 저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남자인 아들을 이겨낼 힘이 없었죠. 두 사람을 뚫고 큰아들이 있는 방으로 도착한 막내 아들은 큰아들이 다른 말을 내뱉기도 전에 자신이 할 말을 쏟아부었어요. 진택이, 너 여기가 어디라고? 형, 내 말 먼저 들어. 형 지금 형수한테 속고 있는 거야. 형수가 엄마 재산 노리고 지금까지 연기하고 우리들 속이고 이간질까지 한 거라고. 내가 어머님 아파트를 받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앞으로 된 집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 어머니 앞으로 된 부동산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줘야 믿겠어? 지금 내 말만 무조건 믿어달라는 거 아니야. 어머니와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형수가 하는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거야. 어느 한쪽 말에 입술려 다른 쪽 말을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확인한다고 형이 손해보는 거 없잖아. 지가 무슨 짓을 한 줄 알고 네 말대로 따라. 어머니랑 짜고 날 어떻게 속이려는 줄 알고. 정신 좀 차려 형. 우리한테 속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앞뒤 다 따져보라고. 아까 형은 어머니께서 나한테 버림받아 찾아오는 줄 알았다며. 그게 맞다면 내가 어머니를 데리고 여길 왜 찾아왔을 것 같아? 또 어머니가 내 앞으로 재산을 돌려놨거나 아파트 판단을 줬다고 하면 숨기는 게 나은 건데 뭐하러 형한테 확인까지 해주겠냐고. 다 필요 없고 직접 확인을 해봐. 동생이 하는 말을 큰아들은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확인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끝까지 저와 동생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그래도 막내 아들이 한 말로 인해 큰아들에게 직접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막내 아들은 우선 자기 앞으로 된 부동산이 없다는 걸 인터넷으로 확인을 시켜줬고 그럼에도 의심을 하고 있는 형에게 직접 서류까지 떼와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모든 계좌에 있는 금융 내역을 보여주었죠. 이제 됐어?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게 확인됐지? 그러면 어머니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러 가자. 가다 은행에 들러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온 아파트 매매 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보고. 큰아들은 조금씩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지는 현실이 겁나 보이는 듯 했습니다. 좀 전 당당하고 화가 많이 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있었고 점점 말이 없어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집을 도착하기 전 들르게 된 은행에서 아파트 매매 금액이 며느리 명의의 통장으로 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한 큰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그것만으로도 며느리가 큰아들과 다른 가족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줄 수 있었지만 조금 더 확실히 하기로 했죠. 제가 살던 집으로 찾아가 집을 매매한 사람에게 누구와 어떤 말을 주고받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아들에게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아침까지만 해도 내 집이었던 곳에 도착을 하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아침에 실랑이를 벌였던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뭐예요? 아까 다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되게 며느리분과 해결하시라고요.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부동산 키고 매매하고 들어온 거예요. 오전엔 죄송했어요. 제가 하루아침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어. 몇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게요. 현관문 밖으로 나온 여자분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과 함께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며느리가 제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듣자 큰아들은 그때까지도 아주 작게나마 기대고 있던 아내에게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린 아들은 잠시 정신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위로도 꾸짖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서야 알게 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마냥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큰아들은 막내 아들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와 동생에게 잘못을 구해왔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와 진태기를 볼 면목이 없어요.
장남이라는 놈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내가 하는 거짓말을 믿고만 있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만 속았니? 우리도 네 처에게 지금까지 속아왔어. 아마 상황이 달랐다면 우리도 너와 같이 행동했을 거다. 그년이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면 된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그래, 형. 나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야. 그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형수 마음먹고 어머니 재산 가로챈 것 같은데 우리도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뺏긴 재산 돌려받아낼게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힘들게 모신 재산 단돈 10원도 그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내에게 속아오고 가족들 모두가 이간질 당했다는 것에 분노를 했던 아들은 곧장 저희와 함께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자 했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집으로 올 줄 몰랐던 며느리는 반갑게 큰아들을 맞이하려다 놀란 모습을 보였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일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에서 온다고 말했잖아. 진료 많더라도 줄이고... 아니, 다들 여기를 어떻게... 당신 이사 간다는 집, 우리 어머니 집 판돈으로 가려는 거였어? 우리 엄마 길바닥에 내쫓아버리고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결국 모든 게 내 돈을 독차지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너 언제까지 네 남편 네 아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모든 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았어? 얼른 내 돈 내놔라. 여기서 문제 더 크게 키울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 모두 자신이 한 짓을 알고 있는 것 같자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도 잠시 정신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들먹이기 시작했죠. 제가 뭘 어쨌는데요? 전 지난 세월 동안 아버님 어머님 모신 것과 남편 내재를 잘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에요. 제가 없어서 봐요. 이 사람 운영하는 병원 진작에 폐업했을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도 저한테 받을 걸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죠.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맨 입으로 너한테 도움을 받았니? 경택이 병원은 누가 해줬는데? 그리고 네가 우리 도와줄 때마다 수고비로 준 돈들은 그것들을 왜 쏙 빼고 이야기하니? 그 사람이랑 나 우리 자신에게 돈 10,000원짜리 쓰기도 아까워했지만 너한테만큼 돈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 귀한 남의 집 자식 고생시키냐는 말 듣기 싫어서 또 우리에게 잘해주는 네가 고마워서 남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잘해줬어. 근데 뭐? 합당한 대가? 정말 네 마음대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뭐하러 건물관리 실버타운 같은 거짓말까지 하니? 다 밝혀진 마당에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이러면 돈 돌려준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 맞아요. 형수님 그만 좀 하세요. 형수님 말이 맞다면 왜 제 여자친구에게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파혼을 하게 만드시는데요. 그거 전부 우리 집 사람들 형수님이 소나기에서 주무를 수 있게 만들려고 한 짓이잖아요.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고 용서 구하세요. 가족들 모두 맹렬하게 자신을 쏘아붙이자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막 나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머님 통장과 건물에서 용돈벌이 정도 하려고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돈을 보니 욕심이 나서 그만. 죄송해요.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진택이 보안하기 전부터 한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세운 계획이라는 거잖아. 우리 가족 끝까지 기만할 셈이야?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는 살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들 용서할 수 없고 당신이 한 짓들 엄연히 범죄야, 범죄. 며느리가 꾸민 짓들로 인해 상당한 배신감을 받았던 큰아들은 절대로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하겠다며 노발대발 화를 냈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와 변조로 신고를 한 거죠. 거기다 제가 가진 재산을 편취했다는 민사소송도 하게 되었고요. 형사 고소된 사항들은 모두 혐의가 인정이 되어 징역살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고 민사소송 또한 편취가 인정이 되어 제가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한 행동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결격 사유가 되어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큰아들이 한 이혼 소송도 승소하게 되었죠. 결국 돈 욕심을 내려다 손해배상과 징역살이 그리고 이혼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빈털터리로 저희 집안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이후 저는 큰아들과 같이 살게 되었고 둘째는 결혼을 하려던 여자친구와 이번 일로 오해가 풀리게 되면서 다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를 적으면서도 그날 하루 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끔찍하기만 하네요. 하마터면 자식도 잃고 돈도 잃을 뻔했으니까요. 어쩌면 인생 최대의 위기일지도 모르는 일을 넘겼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위안을 삼으며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가족들 간의 행복, 물질적인 여유로움 모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한 것 같은 일상의 고마움을 소중히 느끼시길 바라겠고 그로 인해 행복하게 매일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며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